저희 순서는 그 두 분의 초대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에 활동하고 계시는 신유다 활동가님, 그리고 해방정신보건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은솔님입니다. 네, 이분 무대로 좀 모시는 것도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낯익은 분들이고 이렇게 투쟁의 현장에서 많이 뵀던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또 조명 아래 있으면 또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최대한 편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들, 진솔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 수 있도록 따뜻한 눈빛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윤솔님부터 말씀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해방정신보건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더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희 정신장애 쪽 당사자 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정신장애인 연합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위은솔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서울지부를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피플퍼스트 한국 피퍼스트 서울 피퍼스트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신유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탈시설에 대한 고민을 좀 확장시키고자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좀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도 모셨고요. 저희 알고 있는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지분도 모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데 저희가 한번 언급을 안 하고 제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서가 꼬이긴 했지만 먼저 좀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오실 때 폭우 비가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장마잖아요. 힘들게 오셨을 것 같아요. 멀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전국 장애인 탈시설연대 대구 지부 동지들 오셨나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빼놓을 수 없는 서울 지부도 소개해 드려야죠. 자랑스러운 전국 장애인 탈시설연대 서울 지부 동지분들도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전국 장애인 탈시설 연대의 힘으로 우리가 모두의 탈시설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힘이 느껴집니다. 네, 탈시설 장애인 연대, 제가 뭐라 그랬나요? 장애인 탈시설 연대. 맞아요. 이게 긴장을 해서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인데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때도 있고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세요. 아까 이제 두 분의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특히 정신장애 영역은 여러분들도 많이 좀 낯설 것 같다, 잘 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어떤 활동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활동하시면서 지금 중요한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은솔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끼리는 어떤 유대감, 연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확실히 정신장애랑은 많이 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만 이제 얼굴을 뵙고 인사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의미 있고 뜻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장애 영역은 그야말로 이제 장애 운동에 있어서 역사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구체적인 현안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장애 영역에서 다 열악함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극히 이제 정신장애 쪽에서 운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열악해서 주요 현안을 좀 꼽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 신체 아이의 쪽도 이제 뭐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당사단체가 3군데가 딱 있는데
요 세 군데 당사자 단체 예산도 현재 유보액으로 묶여 있는 상태라서 뭔가 내실화를 했음을 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시설 존립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총선을 하면서 한 개의 정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정당들과는 정책 협약식을 좀 이번에 맺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장애들, 특히 이제 이탈시설 탈원화를 해서도 갈 곳이 없는 정신장애,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에 있어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또 기타 재관상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10가지의 정책 제안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조금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더 그런 쪽에 더 힘을 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뒤로 가는 행보들을 하고 있어서 많은 영역에서 사실 퇴보하는, 인권이 퇴보하는 결과들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좀 연대해서 저희도 좀 열심히 공부할 건 좀 하고요. 그래서 잘 연대해서 이런 좀 뒤로 가는 인권의 좀 역사들을 좀 막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다님은 어떤 활동 요즘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피플 퍼스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피플 퍼스트라는 게 1976년 미국 오레건주에서 어떤 그 지적장애인 당사자분이 나는 이게 장애인이기 전에 나는 먼저 사람이라는 그 운동, 그 발언 자체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포함한 그 43개 나라로 확산되면서 이제 피플 퍼스트 운동이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피플 퍼스트는 2013년도부터 시작됐고, 서울 피플 퍼스트는 2019년도 좀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4번의 워크숍 참석하면서 정말 그 최근 그 서울시에서 일어난 탈시설 그 지원 조례 폐지 관련된 기자회견도 저희가 나가서 이제 발달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또 발언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또 지금까지 걸어왔었어요, 활동. 네, 저희 뭐 다 잘 알겠지만 한국 피플 퍼스트 운동이 발달장애인 당사자 운동으로서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요즘, 그리고 올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분들의 왕성한 투쟁으로 사실 많은 것들을 좀 이뤄나가고 있고, 그 투쟁으로 좀 많은 것들을 좀 퇴보들을 좀 막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이제 사전에 두 분께 그 활동하시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어떤 장면에 대한 사진들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장씩 활동하시던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은솔님 사진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이 사진입니다. 일단 우비를 입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아주 익숙한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경이 살짝 보이는 게요.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피켓에 국가가 돌보겠다더니 예산 삭감 웬 말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활동을 하시는 사진일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제 연장선인데, 작년에 저희가 저희 당사자들 비하 발언을 했던 어떤 시의원에 대해서 이제 규탄 기자회견을 솔직히 이제 더 정말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기 이제 뭐 발바닥이나 아니면 피플 퍼스트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행사할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로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정말 하루아침에 작년 말에 50% 예산 삭감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활동가 한 명 한 명의 밥그릇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 당사단체 왔다 갔다 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어떤 재활시설이나 정말 책에 잡혀있는 곳이 아니라 왜 당사단체 열악한데 왜 오시냐, 저희는 뭔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담배 많이 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담배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들 오시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뭐 활동 기간이 긴 편은 아니지만 이날 이제 처음으로 울었어요.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도 받아주지 않는 우리를 받아줬던 이 공간이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들을 해주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서 마침 또 비도 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울었더니 거기 계셨던 분들도 좀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뭐 이 기자회견 집회만으로 지금 현재 완전 복원되진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액으로 묶여있기는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연합회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공부하고 있는 그 연구에 관련된 분들이 시의원들이랑 접촉을 한다든지 뭐 언론단체들이랑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이제 이날 집회 이후에 50%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거 봐서 주겠다라고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날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정말 치열하게 투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절실하게 느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보류가 네, 보류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진짜 왜 투쟁을 해야 되냐. 네, 이렇게 정말 목소리 내지 않고 정말 우리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우리의 권리나 뭐 예산으로 대표되겠죠.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연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탈시설 역시도 장애인만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탈시설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하는 연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다님의 사진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네, 이 사진인데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이. 네네, 이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은 언제 어떤 활동을 하시는 사진일까요? 요번 4월 달에 좀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탈시설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세 차량 앞에서 이제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2주년 및 서울 지부 이제 창설식을 이제 행사하는 이제 장면인데, 제가 이제 투쟁 발언을 하는 그 사진이거든요. 네, 맞아서 그날 좀 탈시설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우리 서울피퍼스트 활동가 분들이 좀 몇 분이 다 나오셔서 함께 투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사실 조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서 피플퍼스트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1박 2일 투쟁도 하시고 그러셨었죠, 시청 앞에. 네, 1박 2일 거기 시청역에서 밤새 농성했습니다. 네네. 혹시 1박 2일 농성은 처음이시죠? 저는 농성은 처음이라 가지고서. 네. 네. 어떠셨어요?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너무 조금 추웠어요, 날씨가. 그죠.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농성을 오래 하다 보면은 캠핑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자는 거 싫어가지고 사실 애가 이제 어리고 그래서 자연에서 뛰어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캠핑 뭐 가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시청 앞에서 천막 치고 노숙하고 뭐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박이잖아요. 밖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서 캠핑도 잘 안 하게 되는데 고생 너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유다님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시설한 탈시설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때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발언을 하시거나 하실 때 난 이런 얘기는 꼭 하는 편이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좀 요즘 뉴스에서 장애인 사건들이 많이 터질 때마다 저는 엄청 화가 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이라든지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차별 사건이라든지, 또는 올해 또 어떤 청주에서 일어난 목사님이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사건이라든지, 서울에서 일어난 차별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는 화가 나고 화가 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또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피퍼스트 활동가 분들이 그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발언도 하고, 그 사건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부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날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저희도 뉴스 언론 볼 때마다 화가 나죠. 사실 언론에 드러나는 어떤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사건, 폭력 사건,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사건들은 아주 빙산의 일가, 극히 일부분일 텐데요. 사실 저희 이 거주시설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런 발달장애가 있는 중증의 발달장애인 분들은 시설에 계속 살아야 된다. 탈시설 로드맵,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을 보더라도 최종증 발달장애인 분들 시설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설이 집이라고 생각해라. 네, 시설도 집처럼 꾸며줄 테니까, 가정처럼 거실 놓고 방 있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집처럼 생각하세요 시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설이 집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그렇게 예쁘게 꾸며지고 거실 있고 꽃도 좀 있고 그러면 시설을 집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라든지 집단화된 어떤 생활,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율, 규칙들, 내가 의사 표현하기 어렵고 내 스케줄을 내가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되지 않는 공간에서 내 삶을, 내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집단화된 어떤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마다 참 많이 화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발달장애 영역 같은 경우, 정신장애 영역도 그렇지만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시설에서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위험하게 시설 밖에 나와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거주 시설은 제가 최근에 저희 광진센터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계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 세 분을 여자 당사자 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은 내 집 같다고 어떤 당사자가 시설에서 내 집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통근 시간 규칙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라는 당사자분도 있었고, 좀 말을 이렇게 또 언어 장애가
좀 자폐성 좀 장애가 있으신 여성 당사자분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함께 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렇게 동료 상담도 같이 하면서 저희 이제 광진 피퍼스 센터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분들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광진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뭐 중증이든 그것이 뭐 경한 장애를 갖고 계시든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동네에서 잘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계신 이야기를 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은솔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현재는 그 당사자가 정책 활동을 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의 답변은 앞서 말씀하신 유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저희 센터의 센터장님이든 아니면 연합회의 상임 대표님이시든 이렇게 좀 더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다님과 같이 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애쓰는 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 특히 이제 당사자 저희 정신장애 혹은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외부에 드러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폐쇄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현재도 굉장히 많고 지역사회의 스티그마로 인해서 내 정신질환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밍아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연대하기가 좀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말하는 뭐 저라고 치면 그냥 저는 스피커의 역할을 할 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멘탈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연대체가 있는데 각 지역 지방에 있는 정신건강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함께 목소리 환영대회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떤 10대 공약에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구조화나 조직화를 위해서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환영대회 제가 들은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저도 이제 낯선 뭐 대회에 온 것 같기도 해서 목소리 환영대회는 어떤 대회일까요? 매해 이제 컨셉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1일차, 2일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흔히들 뭐 환청, 망상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진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고생을 더 자랑하는 그런 날들을 이제 2일차에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당사자 연구라는 어떤 대안적 접근을 활용해서 1일차의 경우에는 매해 조금 달라지는데 대부분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 있는 당사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세션을 나눠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이제 변호사들, 인권 변호사들과 만나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매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복 찍기 퍼포먼스라든지 좀 약간 이제 집회의 성격을 같이 띄어서 총선 공약을 조금 더 푸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복 찍기 퍼포먼스 말만 들어도 너무 강렬하고 뭔가 멋진 퍼포먼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일시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룸센터에서 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혹시 저희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대환영입니다. 따로 좀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이룸센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같이 저희 환자복도 찍고 네, 뭔가 오늘 계기로 뭔가 모두의 탈시설을 위한 연대의 장들을 네, 그때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감사합니다.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지만 저희가 오늘 또 끝나는 시간 저희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이 늦어지면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더 하고 싶다, 이런 활동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하고 싶은 활동 혹은 마지막으로 조금 덧붙여서 여기 모여 계신 분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유다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저는요 그 이제 정부에서 저희들의 우리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받아줄 때까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끝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오늘 같은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어느 영역이든 간에, 왜냐면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적 장애로 저희와 같이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연대하기 어려웠던 어떤 현실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와 뜻과 가치가 같다면 어떤 단체든지 더 많이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해방정신보건연구회로 일단 소개가 된 것만큼 제가 이제 활동도 같이 하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연구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연구를 몇 번 당했고요. 인터뷰도 하고 제가 경험했던 어떤 폐쇄성 아니면 뭐 사지강박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 당사자들은 연구 당하기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정신장애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당하기와 연구하기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판도라의 상자 같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뭐 신체적인 어떤 구독부터 해서 정신적인 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 장애 영역에서 우리가 키워왔던 이 투쟁의 에너지들을 정신장애 영역으로도 이제 좀 같이 뻗쳐서 우리가 모두의 탈시설과 자유롭게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같이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팬심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국회에 계실 때는 이렇게 저희가 막 공연자로는 섭외하기보다는 뭔가 발제라든지 발표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자리로 많이 모시게 됐던 것 같지만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문화 동지로 우리 같이 나아가는 어떤 모두의 탈시설 사회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문화 동지로 편하게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3곡이나 준비했거든요. 좋은 공연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저희 장혜영 동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배지 달고 만나느라고 불편한 정장 바지 입다가 청바지 입고 만나니까 진짜 좋네요. 네. 저희는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선 꽂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마이킹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에 멘트를 해봤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여러분의 문화동지 장혜영 그리고 유인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문답 무용 노래 한 곡 부르고 멘트 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랄라리라 라리라 라리라 리랄랄라 리랄랄라 리랄랄라.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해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뭔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 저를 어떻게 소개하실지 좀 궁금했는데 발바닥 회원이라고 소개를 하실지 국회 박동지라고 소개를 하실지 7년차 탈시설 장애인 장혜정 씨의 언니 장혜영 씨로 소개를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문화동지라는 멋진 말로 소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뻤어요. 오늘 말하자면 친정집에서 저에게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뭔가 이런 인권 활동이라든지 장애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오히려 담쌓고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마음이 강하니까 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 사회에 딱 고착화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못 살고 시설에서 장애인들끼리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통념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르쳐줬던 건 사실 발바닥하고의 인연이었거든요. 이런 저의 지금은 이 자리에 원래 저는 같이 오고 싶었지만 또 본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언니하고 이렇게 뭔가 투쟁의 현장보다는 일상의 안온함을 선택하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장혜정 씨가 시설에 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시설 안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막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저는 사실 발바닥과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로서도 굉장히 그 생각 자체가 아니 24시간 동안 늘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라는 사람 또한 24시간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의존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의존은 정상인데 나의 장애가 있는 가족의 의존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걸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걸까?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저도 생각을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생활을 바꾼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치 나도 의존을 하는 게 자립을 하는 조건이니까 내 동생 혜정도 의존을 하는 것이 자립의 조건일 테니 그러면 같이 한번 나와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한테 어울리는 의존을 한번 찾으면서 살아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탈시설을 했던 게 벌써 7년 전인데요. 근데 역시 그 생각이라는 건 힘이 되게 세잖아요. 진짜 생각을 마주 한다는 건 생활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두를 위한 탈시설이라고 하는 생각이 탈시설이라는 게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뭔가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걸 마치 제가 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노래들도 직접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올해가 진짜 우리 엄청 뜨겁게 여러모로 투쟁을 했었는데 4월에 있었던 아마 유다님 발언하셨던 그 투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사람들은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역으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면 아직 되게 많은 사람들은 모두를 위한 탈시설이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탈시설을 해봤던 사람들이 이걸 아직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곡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야. 이건 혜정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 연약한 존재들은 비밀을 안고 있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비밀, 그런 아름다운 비밀. 아름다운 것들은 쉽게 부서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 신비로운 것들은 꿈결 속에 사라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 연약하다는 것은 용감하게 산다는 것. 한 가닥 실바람에도 온 마음을 내주는 것. 연약하다는 것은 외로움을 안다는 것. 모두가 함께일 때도 애써 혼자가 되는 것. 설명하려 할수록 외톨이가 되네. 오후의 햇살도 너에겐 닿질 않네. 하지만 그 모든 몸짓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며시 감싸네. 이름 모를 사람도. 아름다운 것들은 쉽게 부서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 신비로운 것들은 꿈결 속에 사라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곡인데요. 앞에 좀 처진 노래를 불러서 조금 템포가 있는 노래로 마지막 곡을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역시 유행이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른이 되면 때만 하더라도 혜정의 최애는 단연 인어공주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인어공주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혜정이 인어공주 에리어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혜정의 자유로운 삶,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그래도 조금 템포가 있는 노래니까 박수 치면서 혹시 나와서 춤 추실 분 계시면 추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인어공주 이야기. 왕잘 사랑해 인간이 된 이래 바로 그 얘기. 인간이 된 인어공주는 왕잘 사랑했지만 그녀가 진짜 사랑한 건 바로 세상이었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인어공주 등산복을 입고 설악산에 올라갔다네.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인어공주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놀러갔다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 그녀가 물거품이 됐다고. 사실 그 인간은 틀렸네. 내가 진실을 말해주지. 인간이 된 인어공주는 정말 알고 싶었어. 바다처럼 신비로 가득한 세상 모든 것들을.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인어공주는 다 들으라고 홍대클럽으로 갔다네.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인어공주는 우주복을 입고 달의 저편으로 갔다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인어공주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갔다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인어공주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갔다네. 한 번 더.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인어공주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추고 싶은 춤을 췄다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장에서 뵙겠습니다. 그새 감사합니다. 세 분의 자기소개와 활동 소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는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김시현님부터 차근차근 세 분 자기소개와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청소년의 주거권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또 설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온은 좀 단체 이름에서 드러나기도 한 것처럼 청소년도 이 사회에서 함께 주거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민임을 함께 좀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뒤에 단체 이름에 네트워크라는 게 붙어 있는데 저희 단체는 좀 청소년 당사자 활동가 그리고 현장 단체 그리고 법률 단체, 인권 단체 각각의 한
네, 20개 내외 단체 활동가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함께 네트워크해서 다 같이 청소년의 주거권과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청소년의 주거권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보태자면 좀 이 사회에서는 계속 청소년에게 가정으로 복귀해라 혹은 시설에 들어가라라는 좀 이분법적인 어떤 대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좀 함께 투쟁을 하면서 네, 청소년의 주거권과 탈시설을 좀 이야기하고 네, 있는 단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뜻깊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보건의료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였다가 이제 다 낫고 나서 이제 보건의료 운동을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상의료, 암부터 무상의료, 공공의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주치제도 만들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강보험 확대, 공공의료, 주치제도 이래서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권 운동 그리고 환자 원리 운동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돌봄과 미래는 제가 이제 한 2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민 의료보험처럼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전국민 돌봄 보장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장애인,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돌봄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활동, 정책 제안을 하는 활동, 또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고요. 장창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탈시설의 중요성을 같이 얘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큰 영광이고요. 앞서서 이제 활동가 선생님들의 활동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소소하게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료하다가 오늘은 좀 아슬아슬했는데요. 조금 다르게 진료를 하고 있긴 한데요. 세 곳에 좀 사회적인 의료의 사회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금 우리 조경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돌봄과 미래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가치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래도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세 곳에 나눠서 이렇게 순회 일주일에 한 하루 내지 3일씩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진료를 하게 된 거는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시장주의적인 의료에 좀 너무 이렇게 매몰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소소하게 좀 예를 들어 반 FT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은 걸쳐서 있었던 경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어떤 좀 시장주의적인 속성, 자본주의 안에서의 의료가 얼마나 좀 안타까운 모양으로 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었고 또 당사자 운동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인연들을 맺게 돼서 제1의 매드 프라이드 운동 이런 데도 같이 이렇게 준비단서부터 좀 준비를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비판 정신의학이라는 분야를 만나게 됐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크리티컬 사이키아트리라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정신의료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따가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정신의료의 속성 중에는 어쨌든 인간을 좀 이렇게 억압하는, 누르는 속성이 있거든요. 정신의료 시작도 그랬고, 구금부터 시작이 되었었잖아요. 중세시대 때. 그것이 지금까지도 뭐 어떤 화학적 구속이라는 또 다른 모양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탈시설 운동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뒤서 있는 분들 중에 한 집단은 정신장애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너무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다들 정신건강에 관심은 많은데 정신장애인 분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정신의료를 그냥 순진하게 좋은 거다라고 믿는 분위기가 너무 이 사회에 팽배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청소년의 주거권을 위해, 모두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당사자를 지원하는 의료 활동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이시라고 제가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저희가 사실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면 장애인 탈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각 분야에 계신 영역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각 맡으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청소년 정책이 사실 뭐 이렇게 계속 최근에도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자립준비 청년분들의 정책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 뭐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립수당 혹은 청소년복지법에서 하는 자립수당의 경우 모두 사실 시설을 이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도 어떠한 기간, 2년 이상은 있어야 하고, 직전 시설은 6개월 이상은 꼭 있어야 하고,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분들이 가정을 탈가정하셔서 그런 정책들을 좀 받으려고 해도 그 기간에 한 달도 그 합산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받을 수 없어서 좀 미끄러지게 되는 어떤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최근에 아동복지법이 좀 개정되면서 중간에 퇴소한 청소년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긴 했는데, 그거 역시 15세 이후에 좀 계속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계속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지만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지금의 현 정책이 굉장히 시설을 이용해야지만 청소년분들이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설계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욱더 저희가 탈시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실 청소년분들이 이제 시설을 이용 안 하시는 게 좀 대세다,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2019년에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아동 분야에서도 좀 단계적인 탈시설을 계속 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현 정부에서 2022년에 사실 그렇게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사실 그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고 보호아동 가정형 로드맵으로 좀 대체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 계속 탈시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시도해 나가는 게 이 청소년 운동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혜 선생님은 요즘 어떠십니까? 네. 뭐 저출생 고령 사회 말씀은 너무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2025년이 내년인데 내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매일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제 20%가 되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면서 이 돌봄 분야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지역 돌봄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난 2월에. 그리고 2026년 3월에 앞으로 이제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모든 정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군구 이런 데에서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을 통합적으로 충분히 제공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그 내용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이런 모든 부분이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활동 지원, 이동 지원, 보조기기 서비스, 또 주야간 통원 서비스, 그 다음에 AI 통신 기반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또 퇴원, 퇴소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이 법안에 다 담겨 있는데요. 문제는 이 좋은 내용들이 진짜 다 시행이 될 수 있을까가 되게 걱정이에요. 특히 이런 장애인이나 또 노인, 또 우리 청소년 다 포함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법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도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서 법이 더 잘 만들어지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이런 전국민 돌봄 보장 제도가 만들어질 때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금 정부는 법에는 다 포괄되어 있지만 노인만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운동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을 어떻게 만들까 같이 목소리 내고 요구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창현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네, 사실 여기서도 정신장애 영역은 제일 좀 뒤처진 느낌이 있는데요. 정신장애에 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정신의료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고민 자체를 주류 정신의료의 어떤 수장들께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장애 탈시설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일들이 2016년과 21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는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가족동의 강제 입원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고 2021년에는 장애인 복지법 15조가 폐지된 것,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은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한 다른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었던 말도 안 되는 법이었던 이 15조가 폐지됐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죠. 근데 이제부터가 정말로 시작인 것 같고요. 인적 장애 영역에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보면 좀 나아가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주거권을 돕는 어떤 주거적인 지원이라든지 자립생활주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신장애인 분들에게는 아직 요원한 7만, 8만이 되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아직 정신병원에 계신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그냥 선언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그것들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장애인 탈시설만 그간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 청소년 문제이건 그 다음에 노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문제이건 그리고 특히 정신장애인의 문제이건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탈시설에 대한 움직임이 다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이 뭔가 바뀌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잘 실현될 수 있을까? 또 뭔가 또 잘못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지금 그런 시기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더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작년에도 각 분야를 모시고 이제 탈시설 포럼을 진행하면서 되게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비단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분께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지현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소년 영역에서도 계속 탈시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서 이제 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기도 한 거예요. 같이 청소년 주거권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은데 쉼터 혹은 시설이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좀 같이 동의하면서 주거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얘기가 혹시 이제 시설을 다 문 닫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약간 현장에서 긴장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이제 받기도 하면서 그러면 약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척지고 가자는 거 아닌데 함께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고 청소년이 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함께 뭘 더 고민하면 좋을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논의를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시설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좀 이렇게 시설화된 노동이 아니라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거는 어떤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노동을 너무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약간 그 대화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나가야 하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시설에서 가장 크게 좀 걱정하시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좀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분들이 계속 시설에 입소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냥 시설 밖에 나가서 살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뭔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내가 방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시설 안에서도 있으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고민이 좀 왜 이게 그 오롯이 그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시설에만 그 독박 책임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함께 하려면 사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고 우리가 그 상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청소년 분이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내가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가정에서도 나와서 보냈던 쉼터에서도 사실은 그 돌봄이 권리로서 작동하지 않았던 어떤 돌봄의 품절 현상이 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상가족 혹은 정상쉼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허구적 상상을 그만하고 좀 그걸 탈피하기 위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제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좀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사실 저도 상상이 좀 아직은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고민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한데 좀 장애인 영역에서 사실은 탈시설 운동을 먼저 해 나가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좀 이게 청소년 분야에서도 사실은 탈시설 그리고 하고 나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좀 함께 살아가는 것 책임의 다른 이름은 또 함께 돌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눠지는 것 아까 그 장혜연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나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을 청소년의 삶을 좀 함께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좀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돌봄도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던 장애인이 되던 또 환자던 시설이나 병원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사회 돌봄을 만들자 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이제 공통점이 되게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역사회 돌봄은 이미 우리 장애인 운동이 많이 개척을 해주셨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권 운동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막 만들어졌는데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 다 노인들이, 임산부, 아이들이 타고 있거든요. 결국 지역사회 돌봄을 장애인 운동이 이미 만들고 계시는 거고요. 탈시설도 노인들도 이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방문 요양을 받으시다가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요양원 시설에 가 계세요. 근데 탈시설 그러면 그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 집에서 더 살고 싶은 집에서 동네에서 더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탈가족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그 의존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돌봄이 없으면 탈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요양원에서 나오시려면 가족이 저희가 돌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돌봄이 충분하게 충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탈시설 운동, 탈가족화, 지역사회 돌봄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신의료의 영역 혹은 정신장애의 영역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제일 먼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의 자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도 오늘 많은 양의 정신과 약물을 처방을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신과 약물의 속성을 우리가 모두 좀 밝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리고 아까 또 노인분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에게도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차분해지고 시설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 정신과 약물들을 정말 과다하게 이 사회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들도 잘 모르고 의료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정신의료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약을 처방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보호자분으로 만났던 분도 계신데 그분의 동생분을 제가 뵀었어요. 진료실에서 이제 1년 넘는 시간 뵀는데 그분도 약을 드시고 계셨고 근데 그분의 장애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위축되고 처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약 때문에 제가 약을 살펴보니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는 종류의 약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약을 조금씩 덜어가고 적절한 활동 지원을 매칭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센터에서 뭔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약을 저는 줄여봤거든요. 약을 줄였는데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부터 아셨으면 좋겠고 널리 또 소문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서부터 좀 출발해서 결국은 정말 활력 있는 삶을 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충분한 여건 마련이 지역사회에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연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시설이라는 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운동으로 치자면 시설에서 나가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자원과 연결되는 일이기도 하고 노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사회적 지지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신장애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약물을 넘어서서 새로운 활동 그리고 새로운 지지와 함께 연결돼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누리는 것이 탈시설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 지점에서 장애인 탈시설 따로 있고 청소년 탈시설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탈시설은 연결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 미은솔 신유다 선생님도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5분이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이거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이 자리 끝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유다, 미은솔 그리고 장혜영 동지 모두 여기 앞으로 나와 주셔서 저희 함께 선언문 씩씩하게 낭독하고 이 자리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잠깐 서면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죠. 자, 지금 다 나오셨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장혜영 의원님이 잠깐 자리 비우셔서 제가 장혜영 의원님 걸 대신해서 읽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가 8시 30분까지 비워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맞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이 냉혹한 사회는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씩씩하게 제목을 읽으면 신유다 선생님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릴게요. 서울시 모두를 위한 탈시설 권리 선언문. 서울시는 시설, 거주와 격리 정책으로 인해 사람을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는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긴급 상황을 고려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사람의 시설 거주를 제한하고 모든 사람의 완전한 사회 통합과 인권 보장을 위하여 탈시설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및 탈원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약속하라.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탈시설 후 시설이나 정신병원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탈시설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수립한다. 시설 수용과 가족 책임, 폐쇄병원 중심의 보호 정책은 모든 사람의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모든 사람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실천한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탈시설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시설 입소한 사람에게 탈시설 정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탈시설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모든 사람이 탈시설하여 자기주도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활동지원, 시설퇴소자 정착금, 소득 및 일자리,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거주시설 및 폐쇄병원 등 시설의 신규 설치 및 모든 사람의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모든 사람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탈시설, 자립생활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탈시설 계획과 동시에 기존 유형별 거주시설 및 폐쇄병원에 등에 대한 축소, 해체 등 구조의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모든 당사자, 가족, 시설 관계자 및 서울 시민이 탈시설을 이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탈시설 정책 마련 시 당사자 및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오늘 며칠일까요? 종이가 넘어가지 않네요. 여러분이 외쳐주신 덕분에 정답을 알았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자, 모두를 위한 탈시설 토크 콘서트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서울시 모두를 위한 탈시설 권리 선언문도 이제 다 읽었고요. 홍보도 앞으로 더 많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 힘찬 박수 보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